2025년 사이언스 슬램디 7월 8일 둔곡 초중학교 편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사를 선생님만 봤어요. 선생님만 저희가 먼저 봤었고 학생들은 아마 처음일 텐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을 조금 이렇게 학생 또는 일반인 분들에게 쉽게 전파하는 경영 강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원 NST, 기초과학연구원 IBS, 그다음에 과학언론사 대덕내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지는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8년부터 해서 올해 거의 7, 8년 차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과학자분들이 4분, 5분 와서 자기 과학 이야기를 해주고 투표도 진행해서 왕중왕전도 가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핸드폰 제일 마지막에 쓸 텐데 투표해서 4명 중에 우승자 한 분을 뽑아주면 그분은 12월에 저랑 함께 왕중왕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미 4월의 왕, 전이중의 왕, 동신과학고등학교의 왕 다 기다리고 있고, 저희가 9월, 10월에도 왕들이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해주시면 혹시 모르죠? 올해 왕 중의 왕은 둔곡 초중고등학교의 과학자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학생분들이 오늘 거는 당연히 현장에서 보겠지만 이전에 됐었던 것들은 못 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2018년부터 해온 행사들의 강연이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오늘 것도 편집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리 쪽이, 전기 쪽이 좀 궁금해, 또는 예를 들어서 우주, 외계 생명체에 대해 궁금해, 검색을 하시면 훌륭한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선택적으로 공부하듯이, 또 너무 딱딱한 내용은 아니고 되게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채널도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할 만한, 오늘 발표를 보면서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을 기사를 뽑아왔는데, 저희 이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분자 특성,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물은 그냥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걸 굉장히 작은 세계까지 들여다보면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 저희 몸 또는 이런 나무, 바닥 전부 다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특성을 예측하는, 이게 사실 그 작은 거를 계산하고 분석하는데 정말 많은 계산, 컴퓨터가 굉장히 고성능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쥐 오가노이드, 이제 IBS인데, 오가노이드라 하면 인공장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장 연구를 할 때 심장을 뽑아서 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제가 심장을 내주기에는 저도 심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심장이나 뇌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실험도 하고 나중에 인공장기를 집어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박쥐 오가노이를 통해서 좀 전염병 또 분석도 하고, 이게 좀 박쥐랑 연관성이 있는 거는 한창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한에서 박쥐를 먹는다는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좀 전염병이나 사람이랑 좀 유사한 장기를 가진 친구들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오가노이드 인공장기인데, 비침습적 외부, 그러니까 전기 측정을 비침습적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 심장이 뛰거나 또는 뇌에서 뭔가 할 때 측정을 하려면 주사기를 꽂거나 또는 이렇게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찌릿찌릿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침습적이라고 해요. 근데 흔히 말해서 주사를 안 맞고 밖에서 측정 장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로봇인데, 로봇의 이제 촉각, 그러니까 로봇 센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런 VR도 있고 로봇으로 움직이고 막 그럴 텐데, 보는 건 당연히 되고 소리도 들려올 텐데, 이렇게 촉각, 만지고 느끼고 좀 통증을 느끼는 것도 오늘 기계연구원의 발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 과학 중에서 바이오, 학생들은 바이오보다는 아직 생명공학이나 쉽게 말해서 동식물, 사람, 이런 생체 쪽의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과연 우리는 미래에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고 살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보조 장비가 나올 것인지 오늘 4분의 박사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4분의 박사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총 4분이 오셨는데 손미영 박사님, 이보연 박사님, 이지연 박사님, 장우대 박사님께서 함께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진 순서대로 서실게요. 네, 그래서 자 혹시 내가 과학자가 되지는 과학자 꿈은 아니더라도 과학을 좀 좋아한다. 과학이나 수학을 좀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아,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뭐 다른 국어, 미술 이런 쪽이 영어 이런 쪽이 좋고 솔직히 과학 너무 어렵고 하기 싫다 하는 친구 있나요? 아, 좋습니다. 아, 박사님들이 오늘 책임이 막중하세요. 자, 오늘 좀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저희 장우대 박사님부터 한번 인사 말씀과 준비 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장우대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AI 신약 개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그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유전체 교정연구단에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그 줄기세포 혹은 식물 이런 데에다가 유전자 교정을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유전자 교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세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보여드리는 그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AI 로봇 연구소 바이오 기계연구실 이보연입니다. 저는 그 로봇에 감각을 입히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임산부인데 그래서 처음 강연을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과학자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 손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처럼 호응이 좋은 건 처음 봤어요. 보통 이렇게 그냥 조용히 듣고 있다가 수줍게 손들고 질문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오늘 호응이 좋아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제 준비해온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발표 자료도 저희가 먼저 봤었는데 굉장히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게 저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다 이해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보면서 조금 내가 하나 또는 두 개 욕심을 내서 한 5개까지 내가 얻어갈 수 있으면 지식 또는 흥미, 관심까지 얻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들은 이따 개인 발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무대 아래로 잠시 모실게요. 네. 네. 학생들의 호응이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 오늘 함께 즐겁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경연, 뭐 학생들은 이건 안 보고 자랐겠지만 나는 가수다나 불의 명곡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투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는 사다리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포문을 열고 어떤 분이 대미를 장식을 할지 순서 사다리 타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나요? 이거 아까 샘플로 돌릴 때도 장우대 박사님이 1번이었는데 운명이신가 봐요. 장우대 박사님이 1번, 이지연 박사님이 2번이고요. 손미영 박사님 3번, 이보연 박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개인, 사회자, 스태프분들은 숙제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저희가 아까 제일 처음에도 나왔었죠. 화학의 분자 기사도 나왔었는데 오늘 제일 첫 발표, 원래 첫 발표가 제일 떨려요. 그래서 하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이제 화학연구원 장우대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제목은 AI 레고 실험실. 네, 그래서 아까 들으셨겠지만 신약,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약을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파서 먹는 약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한 번 먹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과연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그런 작은 마법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저희 장우대 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개해 드렸듯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장우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AI 신약 개발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네, 저도 열심히 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레고를 지금 좋아할 나이인가요? 네, 지금 레고를 네, 그죠?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는데 이 분자 또 이 약물도 이렇게 레고를 조립하듯이 다양한 물질들을 이렇게 조립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AI 기술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연구 주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약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그 기프티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쓰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아는 분들 몰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인류가 먹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였을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요거를 대략 제일 가깝게 맞춘 학생한테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네, 안경 쓴 친구. 훨씬 더 전부터 네,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맨 끝에 남학생, 예, 2300년. 자, 한 분만 더 그러면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손 흔드는, 네. 기원전 1000년. 기원전 2300년을 준 학생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정답은 기원전 3300년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5000년 전에 의약품을 사용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이분이 아이스맨 그 웨치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한 이제 사람인데요. 이거는 이제 냉동 미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탈리아랑 알프스 그 오스트리아 그 사이에 알프스 산맥에서 냉동 미라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냉동 미라 상태로 잘 보존되어서 다양한 그 착용하고 있던 장비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강조한 표시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그 웨치에 바지에 그 묶여 있던 가죽끈에 이 하얀색 덩어리가 확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작나무 버섯이에요. 버섯. 이게 왜 이렇게 달고 다녔는지 이제 보니까 이 그 장에는 기생충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작나무 버섯은 지금도 이 구충제로 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웨치는 이러한 그 자작나무 버섯이 구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5000년 전부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상님들도 다양한 약초에서 약물들을 찾았는데요. 그 동의보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조선시대 그 400년 전에 조선시대 의학자인 허준 선생님께서 이제 저술하신 그 의학서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약초들이 약효를 이제 어떤 질환에 이제 써야 되는지 이게 집대성하셨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약초들은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이제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 양리 활성 물질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인삼 같은 것들은 지금 이제 좀 쪄서 이제 홍삼으로도 저도 많이 먹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최근으로 이제 시간을 좀 옮겨오면 한 1960년대 때부터 이제 다양한 식물로부터 그 의약품을 찾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탁솔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거는 주목나무 껍질에서 발견된 항암제이고 지금까지도 항암제로 잘 활용하고 있는 소중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아르테미신이라고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요 개똥쑥이라는 좀 이름이 특이한데 이 개똥쑥에서 추출한 물질로서 이렇게 구조가 생겼습니다. 이 물질이 말라리아의 특효약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 개똥쑥에서 이 아르테미신을 추출했던 중국인 과학자 투유유는 201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도 중국의 의학서인 주후비급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찾게 된 물질입니다. 다양한 식물들에서 우리 인간은 다양한 소중한 이런 의약품들을 찾아왔는데요. 그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다양한 물질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독사에서 찾은 비만 치료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먼저 그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GLP-1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장에서 분비되는 식후 호르몬입니다. 밥을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다양한 생명학적 기능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GLP-1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GLP-1이 우리 뇌로 가면은 식욕을 저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GLP-1으로 혈당을 낮춘다는 얘기는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만감을 느낀다는 얘기는 비만 치료제로 식욕을 떨어뜨려서 살이 안 찌게 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이 GLP-1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GLP-1을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으면은 당뇨도 치료되고 그 다음에 비만도 치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GLP-1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니까 방광기가 2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2분 안에 다 절반 이상이 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효를 내기도 전에 분해가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GLP-1과 유사한 단백질을 자연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동물들을 이제 찾아 헤맸는데요. 그중 우연히도 아메리카 독도마뱀이라고 하는 이 독사입니다. 예, 여기 침에서 이 GLP-1과 아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엑세나타이드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GLP-1과 이제 유사하게 생겼는데 반감기는 2.4시간으로 2분보다 훨씬 더 길어졌죠. 그래서 이 엑세나타이드는 당뇨병 치료제로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GLP-1이 비만 치료도 할 수 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 도마뱀에서 나온 물질을 뭔가 쓰기가 좀 꺼림칙한 겁니다.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그래서 제약회사는 인간의 GLP-1을 조금 개량해서 좀 반감기를 늘려보자 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위고비입니다. 이 위고비는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비만 치료제. 네, 국내 연예인들도 지금 많이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한 달 만에 14kg를 감량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위고비의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GLP-1이랑 구조는 매우 유사하게 생겼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정도만 이제 분해되지 않도록 아미노산을 대체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링커를 이렇게 길게 붙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산이 이렇게 3차원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반감기가 2분에서 일주일까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였고, 이 약이 지금 블록버스터 아주 큰 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연에서 천연물을 추출하거나 또는 동물, 그러니까 식물, 동물 이런 데서 이제 약물을 찾았다면 최근 트렌드는
표적 치료제로 많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라고 하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에만 잘 붙을 수 있는 물질을 알려진 화합물 이 창고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얼마나 잘 붙는지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분자 도킹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잘 물질이 붙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적 치료제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신약들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개발 연구가 많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은 매우 도전적이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약물이 만들어지는데 15년이 걸립니다. 15년이 걸리고 개발 비용은 1조가 최소 넘어갑니다. 예, 최소 1조 이상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1조 원이 들어가고 15년을 투자했는데 대부분 임상에서 중단이 됩니다. 실패를 해서 그 프로젝트가 무너지죠. 독성이 알려지지 않은 독성이 나타나거나 또는 동물에서는 효과가 있었는데 인간에 들어오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다국적 제약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 AI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 신약 개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더 값싸게 효율적으로 해보자라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 레고 조립하듯이 이 화합물을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작은 분자 조각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잘 조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물질들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그냥 아무런 그 규칙 없이 랜덤하게 무작위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레고에 보면은 어떤 물질을 목표로 하는 그 조립품을 만들 때 이렇게 순서도가 다 있죠. 어디를 어떻게 조립을 해라. 그런 것처럼 이 화학에도 어떤 작용기들끼리 반응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반응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반응 규칙들이 이제 유기 화학자들이 다 잘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반응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10만 개의 조각들과 약 100개 이상의 반응 규칙들로 잘 조합을 해보니까 2조 4천억 개의 화합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이 2조 4천억 개를 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을 하면은 정말 좋은 물질들을 찾을 수 있겠다.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2조 4천억 개를 실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비용과 시간이 터무니없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컴퓨터 시뮬레이션,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버거운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개 화합물을 가지고 저희 연구실 서버로 다킹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5,700일이 걸려요. 하나의 타겟에. 그러면은 이거 한 2개 타겟 돌리면은 저 은퇴할 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슈퍼컴이나 또는 이런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돈을 내고 쓰는 게 있는데 대여를 해서 쓰는 거죠, 서버를.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억 개를 시뮬레이션을 하면 한 6억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좀 제한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AI 약물 가상 스크리닝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간단하게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찾는 그 과정을 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이게 넓은 그 비무장지대에 이제 지뢰를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찾으려면 일단은 무작위로 탐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도 해보고 또는 물 아래도 한번 해보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비탈길 이런 데를 해보겠죠. 그러다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지뢰가 많이 있구나 이런 단서를 얻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더 효율적으로 지뢰를 찾아 나가는 거죠. 이 광활한 공간을 다 수색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지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유사합니다. 그 10억 개가 넘어가는 이런 화합물 라이브러리들을 전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아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무작위로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와서 다킹 시뮬레이션 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은 좀 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긴 애들은 좀 약이 되기 어렵겠다. 요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찾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안 해도 될 애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능성이 있는 애들만 다킹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약 10번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주일 안에 10년 걸리던 게 일주일 안에 약물을 빠르게 스크리닝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AI 기술을 가지고 약이 나올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물질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인실리코 메디슨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굉장히 연구를 잘하는 AI 신약 개발사입니다. 여기서 현재 폐섬유증 후보 물질 임상 2상을 완료했고요. 이 약물 초기 개발부터 지금 현재 임상까지 AI 기술,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분자 레고 조립이라든지 AI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성공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도 5년 만에 임상을 끝냈습니다. 임상 2상까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보통 15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절반으로 지금 단축된 그런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섬유증 이런 치료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AI 모델이 이제 계속 발달하는데 약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세 분은 작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알파폴드 개발자들이 있고 로제타 폴드 개발자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로제타 폴드 개발자인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버튼 한 번이면은 이렇게 약물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들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AI 모델이 어떤 약물들을 만들까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바로 많은 연구자들과 그 다음에 각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있냐면 노화 치료제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존 창업자, 구글 창업자 이런 분들이 아주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노화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어떤 알약을 먹으면 우리가 늙지 않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많이 이 AI 신약 개발 시장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기만 했던 단백질 구조 예측은 AI가 정말 빠르게 발전을 시켜놨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왔지만 작년 노벨상에서 구글 출신의 AI 연구자분들이 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화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생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신약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저 박사님이 빨리 안 늙는 약을 개발을 해줘서 내가 먹기만 하고 싶은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은 꼭 노화라든지 병에만 함축되는 건 아니고 바이오 분야는 인체 또는 모든 생명체의 모든 특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의 저희 이지원 박사님인데, 이것도 핫해요. 2012년에 배아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유전자 교정 기술로 2020년에도 유전자 가위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핫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줄기세포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줄기세포가 뭔지 또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오늘 이지원 박사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줄기세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줄기세포 들어보셨을 텐데 줄기세포가 뭘까요? 여러분 들어본 거 아무거나 얘기할까요? 한 분은 일단 한 분 들어보고 한 분 기프티콘. 네. 세포들의 저기 줄기로 된 세포예요. 네, 모든 세포들을 다 여기도 한 분만 더 볼까요? 뿌리. 자, 모든 세포들을 다 이어주는 세포 진행을 해야 돼서요. 가
가장 가까운데 저분께 나중에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우리 삶에서 어디에서 많이 접할 수 있나 궁금해서요.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줄기세포로 치료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화장품에도 줄기세포가 쓰일 수 있다고 하고, 또 줄기세포 시술, 아까 영노화 얘기도 나왔죠.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로서 줄기세포가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체 줄기세포가 뭐길래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러 곳에서 쓰일 수 있을까요? 줄기세포의 스템셀 혹은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이 줄기세포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에른스트 해켈 그리고 테오도어 보베리는 옛날에 한 200년 정도 전에 생명과학을 했던 과학자들입니다. 독일의 과학자들이고요. 이분들이 이 작은 생명체, 민물에 사는 작은 생명체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거 물벼룩이거든요. 물벼룩이 처음에 알이 있을 거고, 그 알에서부터 어떻게 물벼룩이 되는지, 이거의 초기 발생 단계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하나의 세포에서 세포가 하나였는데, 이 세포가 계속 다른 세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의 세포를 스템셀 혹은 줄기세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줄기세포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소량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할 때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다른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줄기세포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줄기세포가 세포를 만들었는데 그 세포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세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 우리 위장에서 뭔가 소화 물질을 흡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더 기능이 특화된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분화라고 하고, 이 분화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그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분화능은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화능은 우리의 발생 단계에 따라 되게 다른데요. 배아가 아주 초기 발생할 때는, 여러분 다 아기 배아에서 출발했죠. 배아가 초기 발생할 때는 그 배아는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을 이루고 있는 세포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발생에서는 줄기세포가 만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배아의 세포들을 모두 다 생산할 수 있는 줄기성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각각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에도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이런 조직들에는 각각의 줄기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능성을 가진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런 줄기세포의 그 종류를 조금 나눠보자면, 우리의 처음에 다 배아에서 출발했어요.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해서 계속 세포가 분열해서 우리 몸을 만들었거든요. 이때 이 배아에 있는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근데 우린 다 컸어요. 그럼 우리 몸엔 줄기세포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위장 혹은 피부는요, 계속 세포가 새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세포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각각 조직의 위치에 있는 작은 파퓰레이션의 줄기세포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소량의 줄기세포로부터 신경에서도 신경줄기세포가 존재하고, 피부의 피부줄기세포, 위장줄기세포 등등 여러 조직에 다 각각의 줄기세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조직줄기세포라고 통칭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이따가 손미영 박사님께서 더 설명을 해주실 텐데,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앞에 두 가지 배아줄기세포나 조직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그 과학자들이 아까 말을 했듯이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찾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포에다가 어떤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세포가 줄기세포화돼서 다른 세포를 생산하고 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게 바로 유도만능 줄기세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줄기세포는 현재 줄기세포 연구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의 연구는 예전에는요 대부분 우리 몸 어디에 줄기세포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부터 했냐면 개체 내 이거는 마우스 생쥐를 보여주고 있는데 생쥐 배아에 어떤 내가 의심되는 세포를 표지를 해요. 그 표지한 세포가 분열을 하면 같은 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색을 나타내게 되면 이게 줄기세포였구나 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줄기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줄기세포인지 정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세포를 특정한 기능을 가진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분자들이 무엇인지 또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더 이상 개체를 사용하지 않고요. 개체를 접시 위에 꺼내와서 오가노이드나 인공배아처럼 3차원 배양을 통해서 잘 안 나오는데 3차원 배양을 통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줄기세포 연구를 하는 3가지 그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아까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그리고 뭐 조직줄기세포 이런 거 얘기했죠. 그 세포들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뭐라고 했어요? 무지개. 이것은 사람의 배아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겼다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진짜 사람의 배아를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거는 배아가 아니고요. 배아랑 닮은 덩어리를 만든 겁니다. 이걸 인공배아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걸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연구를 만약에 여러분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 되게 발생 초기 단계 거를 꺼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인공배아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배아를 가지고 발생 단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발생 단계들을 이해하게 되면 어쩌면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자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줄기세포가 우리 그 조직 재생에 활용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은 어디 다치고 나면 재생이 금방금방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재생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질병이 있다든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밖에서 세포를 길러서 넣어주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더 설명을 듣겠지만 오가노이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오가노이드로 각각의 조직에 비슷한 그 세포들을 많이 길러내서요. 인체 내에 넣어줘서 그게 자리를 잡는지 하는 연구들을 그 방법을 찾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생쥐에다가 그 위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오가노이드를 키운 다음에 그것을 이식시켜 줬을 때 생쥐 안에서 위에 구조가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동물을 이용한 연구지만 나중에는 사람한테까지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다른 연구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질문 2개 드릴 거예요. 아마 얘는 박쥐라는 거 아실 거고 얘는 뱀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나머지 2 동물 혹시 맞히시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앞에 안경 끼신 분. 이 친구나 이 친구 둘 중에 하나. 오, 맞았어요. 벌거숭이 두더지입니다. 이 친구 하나 남았어요. 저기 뒤에 네. 지금 손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아닙니다. 여기 마스크 낀 분. 햄스터 아닙니다. 한 명만 더 하고 다 만나면 갈게요. 여기 지금 안경 낀 요미 제일 위쪽에 초등학생. 네. 자, 제가 답을 말할게요. 가시쥐입니다. 가시쥐라고 부르는 쥐 중에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들도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진행하냐? 이 아이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박쥐는요, 웬만한 감염이 있어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요. 가시쥐는 피부가 찢어져도 절대 흉터가 남지 않는 재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아주 건강하게 장수를 하다가 아프지 않고 한 번에 죽어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뱀은 아까 앞에 발표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독을 가지고도, 맹독을 가지고도 거기에서 유해물질을 찾는다. 이 아이들을 가지고 전부 오가노이드를 뽑으면요, 이 친구들의 특성 혹은 독을 생산하는 오가노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연구단에서 이런 여러 다양한 생물종의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뭘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 그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거나 아니면 미래에 여러분이 직접 하고 있는 연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줄기세포의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것도 많은 연구가 되면은 아마 바이오 신약 그리고 생체 연구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예, 저희 세 번째 발표 가기 전에 저희가 학생들이 밥을 먹고 살짝 루즈해진 감이 있어서 저도 기프티콘 아이스크림 걸고 갈까요? 아이스크림? 좋아요. 예, 박수 치는 친구가 아니라 문제 맞춘 친구한테 줄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유출을 하시면 되는데 저랑 20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기회는 한 사람당 한 번. 예, 틀리면 얄짤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감으로 때려 맞추셔도 되고요. 남이 틀려서 답이 사라지면 그거를 속어해서 맞추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주제는 예를 들어 예시예요. 자, 동물이라고 치고 자, 저는 독이 있는 동물이에요. 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에서 뱀은 사라지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 저는 알을 낳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안 나왔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아까 나왔지만 오리너구리예요. 정답이 이렇게 정답이 속어해서 간다. 예, 오리너구리면 그냥 짤막한 상식이지만 손톱에 독이 있고 신경독이 있고 포유류인데 특이하게 젖이 없어요. 예. 우유가 땀처럼 나와요. 그래서 새끼들이 피부를 핥아먹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아무래도 중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초등학교 문제 하나, 중학교 문제 하나, 전체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일단 초등학생들 먼저 할게요. 준비되셨죠? 좋아요. 주제 동물. 자, 저는 나무를 먹고 삽니다. 끝에 기회 한 번입니다. 저기 판다? 딱따구리 아니에요. 자, 나무를 먹고 사니까 일단 물에 사는 친구는 아니겠죠? 예, 여기. 판다도 아니에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저는 바퀴벌레의 사촌입니다. 정답이에요. 여기 친구 줄게요. 자, 흰개미입니다. 흰개미. 흰개미는 놀랍게도 흰개미는 개미가 아니에요. 예, 흰개미는 바퀴벌레의 속이에 속하고요. 여러분들 놀랍겠지만 개미는 심지어 개미가 아니라 벌목입니다. 벌목. 그래서 벌이랑 개미가 친구고 흰개미랑 바퀴벌레가 친구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생들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자, 중학생들 주제 동물입니다. 제가 일부러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라 동물, 식물 이런 쪽만 준비했는데 동물. 자, 저는 축산법상 가축에 속합니다. 소 아니에요. 축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이렇게 축사, 농가, 목사를 짓고 키우는 사람들이 가축으로 키우는 동물. 손 들고. 일단 소는 아니에요. 돼지 아니에요. 저기 저거 아까 했잖아. 여기 닭 아니에요. 자, 다음 갑니다. 저는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는데 가축으로 취급을 받는 동물이 뭘까? 여기 뱀 아니에요. 중학생만 저기 벌 아니에요. 저기 점퍼 아닙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저는 땅 속에 살아요. 여기 정답이에요. 놀랍게도 지렁이는 가축에 속합니다. 신기하죠? 예, 그래서 지렁이는 지룡이라고도 하고, 근데 축산법의 위생법에는 해당하지 않고 가축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렁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거기를 축사라고 칭을 합니다. 예, 되게 신기한 상식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로 숨이 막히면은 숨을 못 쉬듯이 지렁이는 비가 내려서 땅이 젖으면 숨을 못 쉬어서 비가 오고 나면 땅으로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로드킬을 당할 확률이 높다. 자, 마지막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합니다. 주제는 식물. 저는 독이 있습니다. 손든 친구 있으면 저기. 아닙니다. 좀 크게 말하셔도 돼요. 저 뒤에. 아, 양귀비 아니요. 양귀비 여기.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정답 맞춘 친구들은 없어요. 자, 저는 가지랑 친척이에요. 가지. 저 끝에 아까 안 했나요? 여기. 아니에요. 감자는 감자예요, 그냥. 저기. 아닙니다. 자, 다음. 저는 빨간색입니다. 아닙니다. 크게. 파프리카 아니에요. 그 앞에. 아닙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저는 햄버거에 들어가요. 저 끝에 그 옆에. 네, 그 친구. 파프리카 나왔는데 저기 드릴게요. 응? 파프리카 나왔는데 아니라니까? 여기 중앙. 네. 아니 여기 저기 중앙 여자친구. 응? 거기. 자, 땡 안 드려요. 저기 끝에 제일 남자 줄무늬. 정답이에요. 정답은 토마토고요. 토마토는 줄기랑 잎에 독이 있어요. 근데 토마토 자체에는 독이 없어요. 자, 마지막 문제 딱 하나 마지막 듣고 가겠습니다. 주제. 핸드폰 찾는 친구는 제가 안 드려요. 여기서 핸드폰을 찾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자, 주제 마지막 식물. 자, 저도 독이 있어요. 충분히 듣고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제주도에 있습니다. 귤이 독이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 아닙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저는 돌솥 비빔밥에 자주 들어가요. 저기 안경 쓴 친구 지금 아니 그 앞에. 정답이에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사리는 발암 물질을 가진 2급 발암 물질 식물이에요. 근데 익혀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에서만 주로 먹고 소들도 지나가다가 아이고 배고픈데 먹을 게 고사리야 안 먹습니다. 동물들도 안 뜯어 먹어요. 고사리는.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학생들은 이게 마킹이 됐을 거고, 이따가 분위기 침침해지면 저는 또 퀴즈를 내려올 텐데 그렇다고 일부러 졸거나 일부러 조용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박사님들한테도 뜨거운 환호 부탁드리고 저희 세 번째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아까 나왔었죠. 오가노이드. 과연 오가노이드가 정확히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미니 장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손미영 박사님을 모실게요. 제 뒤에 앉은 이 세 분의 학생께는 꼭 저기 기프티콘 주시길 바랍니다. 저 중간에 질문 없어요. 저 아까 소개했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오가노이드 연구하고 있는 손미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영어 다 잘하시잖아. 오가노이드 이 단어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비슷한 거 있죠. 그 휴머노이드 들어봤죠? 사람하고 비슷한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그러면 오가노이드는 뭐겠어요? 인간의 장기랑 유사한 장기 유사체, 혹은 우리가 미니 장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오가노이드는 제 앞에 발표하셨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져요.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서 3차원은 뭐예요? 입체적인 거죠. 3차원으로 배양을 해서 인간의 장기랑 비슷하게 세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가노이드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배양 접시 안에 인간 장기들이 있죠. 자, 오가노이드 특징은 자, 이 슬라이드는 참고로 우리 고3인 저희 딸이 만든 슬라이드예요. 예. 제가 학생들한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너가 아는 오가노이드를 써봐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인간 장기랑 유사한데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세포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장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은 장을 연구하는 연구자거든요. 약물을 흡수하는 흡수세포도 있고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박사님 말씀하신 GLP-1이라고 있었죠. 비만약에 들어가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도 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장기 안에 같이 있어요. 그 오가노이드는 이런 세포가 다양하게 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당연히 장기 특이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죠. 신약 개발을 할 때 모델 시스템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이오 분야,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임상에 들어서서야 가능해요. 그 전에는 모두 모델 시스템을 써요. 어떤 모델을 쓰냐면 세포를 쓰거나 혹은 동물 모델을 써요. 근데 세포는 그냥 세포를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배양이 돼야 되니까 무한정 배양 증식이 되는 보통 암세포주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요. 근데 우리 몸은 암세포주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건 질병 때문에 생기는 덩어리인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암세포주는 인간의 어떤 장기나 인체를 재현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생리학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외에 저희가 한 100년 가까이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전에 연구하던 모델이 바로 동물 모델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시엘레강스 벌레, 초파리, 그다음에 지브라피쉬라고 하는 이 물고기,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생쥐 모델이에요. 자, 이 모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이 쓰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사람하고 종간 차이가 있죠. 이 종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들이에요. 자, 탈리도마이드라는 수면제가 1950년대에 개발이 되었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아무 부작용이 없었어요. 근데 사진 잘 보면 사지절단 기형이 나왔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학생들은 태어나기도 전인 일이네요. 1999년도에 바이옥스라고 하는 관절염 치료제가 있었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부작용이 없다가 임상에 들어가서 환자에게 심장 발작이나 뇌경색이 있었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잘 알죠? 동물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선천적인 기형을 유발하는데 우리는 지금 인간은 어때요? 해열 진통제로 잘 쓰고 있죠. 이만큼 종간 차이에 의해서 실험에 있어서 결과들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없었던 거죠. 자, 먼저 시작된 건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나 생명과학 분야가 아니라 화장품부터 동물 모델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주 불필요한 연구에는 이제 이런 동물들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6년도부터는 이런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광고 보면 뭐 어떤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 문구를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식약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의약품을 허가해주는 기관인데요. 미국 FDA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더 이상 의약품을 허가받는 데 있어서 동물 실험 데이터가 필수적이지 않다. 필수적이지 않다는 건 뭐예요? 다른 대체 데이터를 내도 된다는 뜻이죠. 그 대체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간의 장기 모델인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대선 기간 동안 이야기를 했죠. 동물 실험의 대체법을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경향이 이제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고 대체 시험법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게 될까요? 이 오가노이드는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만든 장 오가노이드예요. 에게 미니 장기라고 해놓고 너무 작다 싶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세포는 우리 맨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세포잖아요. 근데 오가노이드는 세포 덩어리로 만들어서 장기하고 유사한데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수 밀리 정도의 크기는 돼요. 자, 이 오가노이드를 왜 활용하냐면 인체 장기 모델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아바타 모델로. 그래서 초정밀하게 인간의 장기의 특성을 모사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에 들어서서야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비임상 과정에서부터 인체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가능해진 거죠. 특히 이 오가노이드는 대부분의 장기가 오가노이드화가 가능해요. 저 앞에 발표하셨던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엠브리오도 만들 수 있다고, 그죠? 배아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요 장기, 뇌, 뭐 간, 심장, 폐, 장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져요. 제가 발표 순서를 참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이제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성체줄기세포는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세포고, 배아줄기세포랑 유도만능줄기세포는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인간 배아처럼 실험실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타입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 줄기세포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포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성체 줄기세포가 아니라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자예요. 자, 장 오가노이드를 예를 들면 부모님들 건강검진 받으러 가끔 가시죠. 그리고 아버지들은 가끔 대장 내시경 한다고 약 드시고 가시죠. 그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라는 걸 뗄 수도 있는데, 또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정상 장 조직을 살짝 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장줄기세포라고 하는 성체줄기세포가 존재하겠죠. 걔를 저희가 실험실에서 잘 키우면 장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성체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예요. 근데 제가 연구하는 유도만능줄기세포나 배아줄기세포는 아까 인간 배아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발달 과정을 실험실에서 그대로 모사해서 장기 발달 과정을 실험실에서 저희가 그대로 조건을 줘서 장 오가노이드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뇌 오가노이드를 보시면 브레인 오가노이드는 성체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는 없죠. 선생님이 연구하는 전분화능 줄기세포만 있죠. 왜 그럴까요? 정상 뇌 조직을 얻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어떤 멀쩡한 사람이 자기 뇌 조직을 주겠어요. 그래서 뇌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성체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는 존재하지 않고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장기의 특징에 따라서 줄기세포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오가노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 장기의 아바타 모델로서 신약 개발이나 또 독성 연구, 질환 기전 연구, 그다음에 감염병 연구, 그리고 기초 연구에 쓰이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그림에 싹 나와 있는 것처럼 환자의 아픈 부위, 우리가 병변 부위라고 말해요. 이 부위에 직접 이식을 해서 세포 치료제처럼 아니면 인공장기처럼 이식해서 재생 치료제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선생님 직접 연구하고 있는 내용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개발 과정에서 오가노이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암 오가노이드도 만들 수 있고 정상 오가노이드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암 조직을 살짝 떼면서 옆에 정상 조직을 얻으면 두 가지의 오가노이드가 다 만들어지겠죠. 자, 대장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장암에 쓸 수 있는 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약물 A, B, C가 있는데 저희가 오가노이드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 오가노이드를 죽이면서 정상 오가노이드 같이 죽이는, 그러면 정상 장기도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약물 A는 탈락. 그럼 B랑 C 중에 뭐가 좋을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는 게 대표적인 독성을 테스트해야 되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독성, 심장독성, 신장독성이에요. 이 세 가지 장기 다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했을 때 독성이 없는 이 약물 B를 그 환자에게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그 약물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오가노이드예요.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우리 오가노이드를 중요 오가노이드, 뇌부터 아까 말한 심장, 간, 장, 폐 모두 칩에다가 탑재할 수 있겠죠. 휴먼 오노 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내 오가노이드 칩을, 휴먼 오노 칩을 먼저 병원에 보내겠죠. 그걸 바로 오가노이드 클리닉, 오가노이드 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가노이드 칩을 통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약을 고르고 용량을 고를 수 있겠죠. 언젠가
아주 머지않은 미래예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약물을 평가하는 건 이미 회사들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연구자들이 연구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가노이드 주요 기술 분야는 지금 계속 많이 설명드렸던 동물 대체 시험과 정밀 의료라고 하는 이런 환자 맞춤형의 혹은 아바타 모델로서 저희가 동물 대체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치료제, 아까 병변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그런 기술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생명연에서는 이런 다양한 오가노이드들 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장 오가노이드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만든 장 오가노이드는 실제로 인간 성인의 여러분들의 성체의 장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오가노이드를 만들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능성의 오가노이드를 만든 첫 사례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 선생님 결과들은 이제 기술 이전이 되어서 회사에서 상용화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오가노이드는 아주 잘 증식이 돼서 많은 양으로 불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세포를 가지고 있고 기능성도 매우 높고, 장이니까 이렇게 보면 실제 인간의 장하고 유사하게 풍부한 점막과 육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 평소 때 잘 못 보던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 오가노이드를 병변 부위에 직접 이식을 해서 세포 치료제처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가노이드 내에는 재생의 필수적인 줄기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장 오가노이드 연구를 하니까 내시경으로 이렇게 아픈 장을 가진 이 마우스 생쥐 모델에 이식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개복 수술을 안 해도 되겠죠. 이식을 해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해보면 저희가 면역 염색이라는 걸 해보면 인간 세포들이 이렇게 마우스 생쥐의 장에 잘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오가노이드를 이식해서 아픈 마우스의 장을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생명건강연구원에서는 이런 대동물도 갖고 있거든요. 얘가 엉덩이가 크죠. 미니 돼지예요. 사실 한 38kg 정도 나가요. 선생님은 미니 돼지라고 해서 아주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엉덩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험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용량을, 많은 오가노이드를 주입해야 되는지 미리 저희가 그 예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미니 돼지 실험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유산균 드시죠? 엄마가 먹으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제 위장관계 오가노이드를 연구하다 보니까 장 발달 성숙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진 유산균을 개발해서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위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고 하는 이 병원균을 억제하고 부착도 억제하는 그런 균주를 또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품화 지금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오가노이드 이런 모델들은 회사에 기술 이전이 돼서 실제로 오디세이 것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상용화가 돼서 많은 회사들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이 약물들을 평가해 주세요 하고 회사에 서비스를 하면 선생님이 기술 이전한 이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실제로 평가하고 있는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사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가노이드가 수밀리였잖아요. 아직 너무 작아요. 인공장기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업사이징, 대형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장 오가노이드니까 부피도 좀 있어야 되고, 중간에 원통형이니까 중간에 비어 있으면서 고무 호수처럼 길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수 센치 정도까지 저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언젠가는 몇 년 안에 진짜 인간 장기랑 유사한 수준의 기능성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직은 굉장히 작은 크기지만 나중에는 기능, 그 다음에 모든 성능을 갖춘 오가노이드가 신약 개발이나 또는 저희 바이오 치료에도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이에요. 대미를 장식해 주실 박사님이 계신데 박수는 2배로 치셔야 됩니다. 네, 조금 특이하게 지금은 조금 생명 쪽 약간 이런 얘기가 나는데 로봇이긴 해요. 로봇인데 왜 오늘 저희가 바이오 편에 초대를 했을까? 나중에 로봇은
우리 미래에 진짜 꼭 로봇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로봇을 활용한 기술도 바이오에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오늘 주제 제목이 좀 재밌는데, 여러분들 로봇은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 박사님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은 저희 박사님 발표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지막 이보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보연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도 아픔을 느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방법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보고 귀로 듣고 있고, 또 코로 냄새도 맡고 혀로 맛도 보고 피부로 이렇게 감각을 느낍니다. 이렇게 피부로 감각을 느끼는 것을 촉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옆 친구를 이렇게 만질 때 느껴지죠. 그리고 바늘로 콕 찌를 때도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운 물을 만질 때도 으스스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따스한 햇살을 받아들일 때 포근한 느낌도 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촉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의 피부가 왜 이렇게 촉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요건 질문이 아니에요. 피부 속에는 촉각 수용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감각 센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도를 느끼는 온도 센서, 그리고 우리가 가벼운 터치를 느끼고 진동감을 느끼는 진동 센서, 그리고 아픔을 느끼는 통각 센서, 그리고 깊은 압력 혹은 꼬집음, 늘어남, 이런 거를 느끼는 압력 센서까지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데요. 그럼 피부 속에 센서가 있는 건 알겠어요. 우리가 이게 어떤 감각이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뇌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럼 이 피부에서 감각 수용체로 느낀 자극을 뇌까지 전달을 할 때 전달하는 통로가 혹시 뭘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네. 신경 좀 비슷한데 좀 더, 네. 네. 모세혈관 또, 네, 뒤에, 맨 뒤에. 혈관, 요 앞에. 동맥, 중추신경. 안 나오나? 신경계 비슷합니다. 뇌로 보내는 통로예요. 전달 보내는 통로. 신경세포 비슷한. 네. 하세요. 척추 안 나오는데 아쉽게도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뉴런이랑 시냅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사실 신경세포가 비슷하긴 한데, 신경세포라고 누령이 신경세포라고 답을 해준 친구한테 이렇게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지 마. 그래서 신경섬유 다발인 뉴런과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이 뇌를 통해서 우리 자극 신호들을 전달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얘네들이 뭐가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특히 시냅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궁금하죠. 네. 저희가 어떤 자극을 동일하게 줬어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는 1대1로 반응을 느낄까요? 아닌 것 같죠, 질문하는 게. 이 아닌 이유가 시냅스의 역할 때문입니다. 우리 시냅스는 이 외부 자극이나 학습하는 경험에 따라서 우리 자극의 강도나 이 효율을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만 알면은 오늘 이제 수업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뭐냐?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를 계속 차고 있는데 계속 시계가 신경이 쓰이나요? 어느 순간 신경 쓰일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시계를 찼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감각이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모기에 물렸을 때, 또 내가 살짝 긁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간지러워져. 막 목이 물린 데 신경이 막 쏟아져요. 이런 것들이 감각 민감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기계나 다르게 시냅스 가소성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감각이 둔화되기도 하고 민감화되기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까 앞서 제목에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로봇도 과연 사람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냅스 가소성 특징이라고 부르는 감각 둔화나 민감화 하듯이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게 이제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만 가볍게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제가 앞서서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수 있는 이유가 감각 센서들이 있어서라고 했죠. 피부 속에 이렇게 촉각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촉각을 감지하는 게 촉각 수용체를 통해서 뉴런이랑 시냅스를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해서 촉각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요거랑 유사하게 저는 이 촉각 수용체와 비슷한 센서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센서가 이제 뇌의 역할을 하는, 뇌라고 하면은 PC 같이 그런 그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곳으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 신호 PC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내야 돼요. 센서에서 만들어진 그 신호를 PC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내는 신호 처리 회로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 신호를 처리를 해서 PC를 통해서 우리가 AI를 적용하기도 하고 시각화를 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피부, 아까 앞서서 뭔가 압력을 누르는 센서도 있었고 피부 속에는 진동 센서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4가지의 인공적인 촉각 센서를 만들었어요. 온도 센서, 진동 센서, 이렇게 늘어남도 감지하고 깊은 압력도 누르는 그런 인공 촉각 센서를 만들었고요. 좀 여기에는 어려워 보이긴 한데, 제가 뭐냐면은 센서에서 들어오는 그 자극 신호들을 PC 너가 아는 디지털 신호로 하나로 바꿔줘 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조절하는 회로를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로봇 손가락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만든 로봇 손가락인데, 그 위에다가 붙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질을 만지면서 이게 무슨 재질인지를 구분하는, 이게 유리처럼 매끈한지 아니면 고무처럼 이렇게 약간 좀 마찰감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게끔, 신호가 잘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화 모듈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촉각 수용체를 개발을 했고요. 아까 제가 시냅스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센서랑 시냅스도 이제 같이 통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시냅스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센서만 만들었고 PC에서 이제 신호만 보냈으면은 우리가 마치 1:1 대응 그대로 반응을 받는 그런 것처럼 그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신호를 받아와서 사람처럼 똑똑하게 만들려면은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해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을 막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연산 처리도 복잡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시냅스 소자를 통합하게 되면요, 반응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 우리가 로봇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자극을 이렇게 로봇을 때렸어요. 근데 한참 뒤에 반응하면 그 로봇을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사람처럼 즉각 반응이 나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속도가 빠른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많은 그 신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 사람처럼 생체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그런 에너지도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헷갈리시죠? 아니요? 안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랑 이제 대응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몸속의 피부에는 통각 수용기라는 게 있어요. 통각 수용기. 이 시스템을 모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한 거냐? 예시를 드릴게요. 역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조금 살살 때린다고 그 아프다고 느끼나요? 이 옆에 막 세게 때리는 어느 순간 일정 자극 세기 이상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점점 이 그래프의 크기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커지죠. 이거의 의미가 뭐냐? 일정 세기 이상 들어왔을 때 아픔을 느낀다. 이거를 기계에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도 사람처럼 아픔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뭘까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감각 완화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우리가 세게 때리고 살살 때렸어. 그 똑같은 자리를 또 때렸어. 그럼 어때요? 아프죠. 원래는 이게 아픔을 느끼지 않을 감각인데도 센 자극이 온 다음에 때리면 아파요. 근데 이 아픔이 좀 사라지고 난 뒤에 때리면은 그냥 뭐 적당한 감각으로 느껴지죠? 그게 요 감각 완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완화의 특징도 로봇이 갖고 있습니다. 오, 와, 네. 마지막으로 시간적 누적이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뭐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같은 자리를 막 계속 때려요. 친구 때리면 안 되고, 네. 같은 자리를 계속 때리면 똑같은 자극 세기인데도 어느 순간 또 그게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게 시간적 경험에 따라서 이 자극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그래프에서도 같은 자극의 세기를 똑같이 준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친구 때리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때리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극을 줬었을 때 어느 순간 더 아파지죠. 지금 느꼈죠? 그게 바로 이제 시간적 누적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기능들을 기계와 로봇에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네. 요거 뭔지 아시나요? 로봇 어디서 나온 거? 테슬라에서 23년도 12월에 발표한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2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막 빨래, 혹시 동영상 보신 분 있나요? 보셨죠? 그럼 여기서 뭐 빨래도 개는 것 같고 특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저 옆에 있는 그림처럼 달걀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로봇들은 손도 딱딱하고 손에 촉각이 없어요.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자극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달걀을 잡다가 떨어뜨리거나 달걀을 깨기도 해요. 그런데 손끝에 촉각 센서가 있기 때문에 달걀을 부드럽게 올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휴머노이드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 휴머노이드가 지금은 빠르게 뛰고 더 막 날아가고 막 달리고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달리고 뛰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 우리들과 공존을 하려면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피부 감각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처럼 섬세하고 똑똑하게 느끼는 로봇 피부를 향해서 연구를 열심히 할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어린 친구들은 로봇이 짱이에요. 학생분들이 아마 로봇은 과연 어떻게 바이오랑 연관이 있을까 했는데 마침 또 들어보면서 촉각 감각을 저렇게 로봇이 느낄 수도 있고 또 옆에 아까 친구를 좀 심하게 때린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는 조심하시고 이렇게 로봇 감각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학생분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받을 건데 저희가 그 종이 나눠져 있나요? 네, 저희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내용에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아까 오가노이드는 최대 오가노이드를 못 만드는 것도 있는지 아니면 로봇은 감각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안 나왔지만 그 분야를 물어보셔도 되고 혹시 과학자의 꿈이 있는 친구들은 진로를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단
질의서를 적을 때 학년 반 번호 이름은 꼭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2반에 뭐 최시우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이보연 박사님께 질문합니다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종이 비행기를 날려주셔서 제가 뽑으면 그 친구들은 기프티콘 받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장난스러운 것만 아니면 아무것도 이름만 적어서 보내거나 안 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랑 아예 연관성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뽑지를 않고요. 이런 건 괜찮아요. 언제부터 과학에 흥미를 가지셨는가? 이런 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가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여자친구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질문들 아예 안 받습니다. 예, 그런 거. 네, 가급적이면 진로 또는 과학적인 내용 이런 거에서 해주시면 되고, 네. 뽑았는데 질문은 정말 좋은데 학년반 번호를 이름이 안 적혀 있어. 그러면 제가 상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학년반 번호 이름 어느 박사님께 질문을 할 건지도 꼭 적어주셔야 돼요. 나는 장우대 박사님께, 나는 이지연 박사님께 이렇게 써주시고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종이 비행기를 못 접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종이 비행기 접는 법도 거기다가 같이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을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제가 적는 동안 조금 안내를 드리면 오늘 영상은 전부 다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뽑은 이따 투표할 건데 투표 우승자분은 저랑 왕중왕전으로 간다는 거. 네, 천천히 쓰도록 하고 박사님들은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할 거예요. 소감 학생들이 쓰는 동안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들 다시 처음처럼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 혹시 펜이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호대 박사님 이쪽으로 오실게요. 처음처럼. 네, 박사님들 표정을 보아하니 네, 후련하신 분도 계시고 살짝 준비한 거를 다 못해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장호대 박사님도 오늘 좀 어떠셨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강연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큰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웠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고 이 과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나중에 그 후배 과학자로 연구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되면 더 제가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처음에는 되게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죠.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기초과학, 저는 기초과학 연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기초과학에서 어떤 연구들을 이런 줄기세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려고 했어요. 좀 광범위하게 얘기했고 연구 세부 내용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언제든 기초과학연구원 이지연 박사님 찾아주시면 제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더운 여름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진행된 강연을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초롱초롱한 눈빛들과 열띤이 한호 덕분에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호응이 좋은 학생들 강연은 흔하지 않아요. 특히 제 뒤에 앉았던 저기 학생들은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강의할 때마다 앉혀놓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사실 여학생들이 오늘 앞에 좀 앉아서 많이 보이는데 저희 아이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또 여러분들 꿈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 특성상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꿈이 다 수렴돼요. 하나로 성적순으로. 그러지 마시고 원하는 걸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라고 사실 이 과정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이 강연을 들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꼭 과학자가 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과학적 재미나 흥미, 지식이 조금이라도 높아졌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가 아직 종이 비행기를 못 접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따 날릴 때 아무래도 뒤에 있는 친구들 거는 여기로 다 안 날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온 게 내 옆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기프티콘 못 받게 해야지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릴레이 하듯이 이어서 던져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하고, 자, 종이 비행기가 뽑힌 친구들만 이 행사가 끝난 후에 앞에서 이름 적고 번호 적고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QR 투표 있다는 거 안내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뭐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왕중왕전은 좀 특별한 장소를 빌려서 할 텐데 왕중왕전에는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이 비행기 준비된 친구들 손 들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이게 무슨 외국 가수들 오면은 그런 콘서트 이런 거 하면은 종이 비행기나 풍선 이벤트 많이 해주는데 어디서 과학자분들이 종이 비행기 세례를 받아보겠습니까? 자, 저희 친구들 조금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쪽에 날라오는 게 좀 뽑힐 확률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를 맞추지 마시고 그냥 이 무대 앞쪽에 마구마구 던져주시면 되고요. 스태프분들, 그다음에 앞에 있는 학생분들은 릴레이로 계속 수거해서 던져주시면 됩니다. 종이 비행기 준비되셨으면 준비하시고, 좋습니다. 사진하고 영상도 같이 찍을까요? 자, 준비하시고 셋, 둘, 하나 하면 날리겠습니다. 자, 과학자분들께 셋, 둘, 하나 날려주세요. 오, 좋아요. 질문은 제가 임의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에 있는 것들은 무대 위로 좀 올려주시고요. 네. 제가 비행기를 하나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에 맞춘 게 질문이 되게 고급스럽네요. 고급스럽기보다는 굉장히 네, 좋습니다. 세 개째 고 네, 하나만 더 뽑겠습니다. 손미영 박사님. 야. 네, 제가 하나만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제게 네 개 뽑았는데 자, 학년반 번호 자기 이름 불리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자, 3학년 1반 4번 유정우 학생 있나요? 좋습니다. 자, 유정우 친구가 고른 박사님은 이보현 박사님이에요. 이보현 박사님 언제쯤 신경세포까지 들어간 로봇들이 실사용 기준으로 대략 박사님의 감과 예측으로 언제 상용화가 좀 될 것 같으신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치 앞 재미래도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항상 10년 뒤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그거를 믿고 열심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듯이 또 신약이나 또는 로봇 이런 쪽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마 자랐을 때는 로봇하고 같이 지낼 수도 있어요. 자, 1학년 1반 4번 박윤아 학생 있나요? 좋아요. 박윤아 학생의 박사님은 장우대 박사님입니다. 이거는 좀 현실감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염원하는 건데 치매 치료약은 언제 개발될지, 개발 가능성은 진짜 있는지 박사님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 치료가 앞으로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엄청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효과가 그렇게 좋은 항체 치료제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뇌로 이제 약물을 전달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기술들, 약물 전달 기술들이 지금 많이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약을 만들면 그런 약물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뇌로 물질을 더 잘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은 향후 5년 안에 저는 치매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학년 1반 17번 진주 학생인가요? 네, 좋습니다. 진주 학생은 이지연 박사님이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해요. 박사님의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및 시기입니다. 네, 저 이런 질문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물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선행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그 생물이 조절되는 게 너무 컴퓨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돼서 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로 이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과학자는 뭐 굉장히 큰 이유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공부를 막 그걸로 해서 지금부터 진로를 정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이 과학자의 강연 10분 동안이 굉장히 큰 영감이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심을 꾸준히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1학년 2반 14번 이준희 학생인가요? 예, 좋습니다. 손미연 박사님이고요. 가능만 하다면 오가노이드 미니 장기를 무한대로, 또 크기, 개수를 무한대로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는 저희 현재 연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한 5년,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윤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공론화해서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사실 의식을 가지느냐, 뇌파만 있느냐, 이게 아직 확실하게 다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윤리적인 부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우리가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과학자분들이 지식적인 내용하고 윤리적인 내용하고 둘 다 고민, 특히 바이오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고민 많이 하는데 학생분들도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요 종이 비행기 아까 손든 4명 친구는 끝나고 무대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받을게요. 자, 마지막 진행을 할 텐데 저 다음 슬라이드 수동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투표 페이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폰이나 태블릿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 요걸 찍고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오늘 주제랑 이렇게 사진이랑 이름이랑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누가 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연구를 한다 또는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딱 20분 오늘 행사만 놓고 봤을 때 나한테 정말 유의미한 재밌고 즐거운 과학적 지식, 흥미, 관심을 준 나만의 과학자에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듀스 하듯이 나만의 과학자에게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한 약 100명이라고 들었는데 투표를 하고 나면 거의 한 5표 이내로 항상 굉장히 근소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학생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들으면서 즐거웠고 내가 과학은 아까 좀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건 조금 재밌고 과학 공부가 앞으로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 투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쭉쭉쭉쭉 들어오고 있고 자 마지막에 우승자 소감 듣고 가도록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우승자는 저와 12월의 왕중왕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학자예요. 네. 초등학생분들도 투표를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네.
자, 투표 혹시 아직 내가 투표 못했다. 아직 너무 고르기 힘들어서 투표를 못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결과 거의 나왔을까요? 네, 나왔다고 하는데 자, 과연 어떤 분이 나왔을지. 물론 여러분들 우승자 내가 뽑은 과학자가 안 뽑혔더라도 뜨거운 박수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 7월 8일 둔곡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사이언스 슬램디 바이오 혁신편은 어느 분이 우승했을지 두구두구 하면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는 이분이에요. 네, 저희 이보연 박사님이 우승을 하셨는데 뭐 예상은 하셨을까요? 아, 우승자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보연 박사님 학생분들에게 소감 한번 전달 부탁드릴게요. 왠지 2명이라서 표를 좀 잘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박사님들 내용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어쨌든 몇 시간 동안 2시간 가까이 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승자는 한 분이지만 오늘 둔곡 초등학교의 과학자는 4분이세요. 네, 다른 3분도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알차고 재미있는 지식과 과학적 흥미 전달을 해주셨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인사하고 마지막 단체 사진 찍고 행사 마무리할 텐데 다학생분들은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천천히 안전하게 정리하고 사진 찍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참 다른 분들도 인형은 드려요. 네. 이거 까먹고 있었네. 네. 저희 이제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2시간 동안 굉장히 더운 날인데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특히 오늘 제가 역대 7, 8년 행사하면서 제일 베스트입니다. 너무 뜨거운 호응이라 둔곡초는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고 인사드리면서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